지금으로부터 60년 전 무한히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인류 최초로 지구를 바라본 이가 있었습니다. 첫 도전을 시작으로 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은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인류는 왜 우주를 꿈꾸는 걸까요? 정말 미지의 세계고 동경의 세계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가봐야만 하는 곳,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주는 우리 국력의 상징입니다. 우주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주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의 산업이 된 시대. 우리는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우주 개발은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습득한 능력이라든가 한국인의 의지, 이 분석 능력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짧은 기간에 우주 기술을 따라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잘 발전해왔거든요. 30년 전쯤에 오늘날 이런 우주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30년이 지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주 산업이 이게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규모가 커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발전 방향을 보면은 실제로 우주 세계 경제 예측 기관에서도 우주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한층 더 가까워진 우주. 우주 강국으로의 꿈을 향한 그 도약의 순간들로 가보겠습니다. (1957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농구공만한 크기의 인공위성이 소련에서 발사됐다는 소식이었죠. 여행의 동반자를 뜻하는 스푸트니크 1호,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900km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며 지구를 향해 전파음을 송신했습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 경쟁에서 언제나 앞서가던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는 한 발 뒤처져 버린 거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우주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부터 3달 뒤 미국은 자국의 첫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1958년 7월에는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선포하듯 오늘날 세계 우주 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나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소련 역시 경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발사된 스푸트니크 2호는 유기견 라이카를 우주로 실어 올렸고 라이카는 최초로 우주 궤도를 돈 포유류가 됐습니다. 1960년에 소련에서 발사된 스푸트니크 5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2마리의 벨카와 스트렐카는 우주 비행 후 지구 귀환까지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련이 포유류라면 미국은 영장류. 다양한 유인원을 우주에 보내며 본격적인 우주 비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련이 먼저 강아지를 보냈고 그때는 미국은 이제 유인원 동물을
탑재해가지고 올려보냈더니 다양하게 오랫동안 서바이브할 수 있었다라는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강아지, 침팬지 다음은 드디어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공군 중이 유리 가가린이 탑승한 채 발사된 소련의 보스토크 1호. 보스토크 1호는 성공적인 비행 끝에 지구로 복귀에 성공. 세계 우주 개발사의 길이 남을 최초로 우주에 사람을 보낸 나라의 칭호는 소련의 차지였습니다. 우수 기술을 통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는데 미국과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아주 기술 패권을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러시아보다 구소련보다 뒤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미국이 이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거겠죠. And I'm particularly delighted to be here on this occasi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위기감을 느낀 미국.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아폴로 프로그램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을 탐사하기 위한 첫 도전. 1969년 7월 16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선장 닐 암스트롱과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 3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아폴로 11호가 발사됩니다. 무사히 달 궤도에 진입한 탐사대는 지구와 통신을 하며 실시간으로 그들의 여정을 전했습니다. At the foot of the ladder, the limb footbeds are only depressed in the surface about 1 or 2 inches, although the surface appears to be very fine-grained as you get close to it. It's almost like a powder. Ground mass is very fine. Yeah, I'm going to step off the limb now.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리고 7월 20일 드디어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달의 토양을 샘플링하고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며 총 2시간 31분 40초간 달에 머물렀습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에 내디딘 인류의 첫 발자국이었죠. 특히 사람이 저기 우주 그 달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에 사람이 발자국을 남긴다. 닐 암스트롱이 처음 터치다운 해가지고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걸 봤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사람이 그 먼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우주라는 게 막연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 삶, 인간하고는 사실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인류가 달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달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아 우주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라는 그런 걸 많이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냉전시대 우주를 향한 두 강대국의 각축전은 이른바 우주전쟁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 덕분에 우주 개발 속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우주 개발의 열기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강대국 간의 소위 스페이스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우주를 개척해 나가는데 크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크게 기여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소행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고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네 번째로 화성 탐사에 성공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글로벌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의 우주 개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국 최초의 현대식 로켓 발사 시험은 1958년에 있었습니다. 그해 이뤄진 1차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1년간의 보완 작업 끝에 1959년 7월에 성공했습니다. 길이 3.7m의 3단 로켓 556호. 전쟁을 치르고 재건에 힘쓰는 와중에도 우리는 하늘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만 556호 이후 우주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인력, 기술, 예산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고 분단 국가라는 국가적 상황도 족쇄가 되었습니다. 로켓 발사체 기술이 미사일과도 연관이 있어 군사적으로 기술 개발이 확산되는데 제약이 있었죠. 1979년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협정. 이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로켓의 사거리와 중량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우리의 우주 개발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입니다. 정부 차원의 우주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인공위성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카이스트 학생 5명이 영국 서리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문턱 높은 선진국에서 차별을 견디며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학생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같이 유학을 갔는데 좀 같이 있던 포용력 있게 좀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자기네 기술을 하나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유학 갔던 친구들은 밤에 랩에서 남아가서 공부하면서 걔네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그 도면이라든가 설계 자료 이런 부분들을 습득을 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분석꼭 해가지고 우리 별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무게 48.6kg의 육면체로 이루어진 작은 위성.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로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 우리별 1호가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1992년 8월 11일 우리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광복 47년 만에 우리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주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한국이 우주 개발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우리별 1호는 그 안쪽에 큰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를 관측하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탑재하고 그 카메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지향하도록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돼 가지고 우리별 1호가 만들어졌는데 그 카메라가 지구를 관측하게 되면은 그 관측된 데이터는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로 뿌려주게 되게 되면은 그 뿌린 데이터를 지상을 받아가지고 영 신호를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 그림이 나옵니다. 지구 주변을 일정 궤도를 따라도는 인공위성.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위성 정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성의 혜택을 평상시에 잘 모르시는데 이제 위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항법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한 지구 관측, 그리고 뭐 우주 탐사, 대기 과학 등등 굉장히 많은 유용함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15,000개가량의 인공위성이 존재합니다. 그중 실제 작동하는 인공위성은
7,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은 거대한 통신만의 역할도 하고 지구 기상 현상을 관측해 일기 예보뿐 아니라 기후 변화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죠. 그 외에도 자원 탐사, 내비게이션, 항공, 재난 관리까지 많은 분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리별 2호, 3호, 무궁화 1호, 아리랑 1호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 기술에 주목합니다. 인공위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주 물체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100에서 한 1톤까지 가는 위성들이 있거든요. 그 위성들을 우주에 올려보내기 위해서는 우주 수송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발사체입니다. 지구에는 이제 9.8kg/m 제곱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큰 추력을 발생하는 발사체가 필요하거든요. 그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발사체는 목적지인 궤도까지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사체 없이는 인공위성이 우주로 갈 수 없고 인공위성 없이는 발사체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진정한 우주기술의 자립을 위해서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발사체가 없는 시점에는 제가 이제 아주 한 20몇 년 전에도 발사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발사체가 없으니까는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에 발사를 안 해줘요. 자기네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의존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이 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뭐냐? 우주 경제 시대에 국내 우주 산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발사체 기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1993년 첫 과학 로켓 개발을 시작으로 발사체 기술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하여 KSR-3G입니다. 발사체의 기술은 어떤 연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추진체의 무게와 추진체가 몇 개의 단으로 나뉘는가도 중요합니다. KSR-3G는 그 모든 경우의 수도를 단계별로 실험하며 발전시켰습니다. 93년도에 KSL-1이 개발이 됐고 계속 KSL-2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8년도에 이제 KSL-3가 완성도계의 아주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다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바로 나로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우리 힘만으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단 로켓은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야 했고 상단 로켓을 우리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러시아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기술진은 러시아로 파견을 떠납니다. 나로호 개발의 핵심 인력이었던 고정환 연구원. 그는 나로호 관련 한러 협약식이 논의되던 당시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계약서 초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정환 연구원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나로는 이제 저희가 처음 우주 발사체라는 걸 이제 해보는 그런 사업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우주 발사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로 때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익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이 국제 협력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나먼 타국에서 기술 하나라도 더 얻고자 했었던 연구진. 하지만 러시아 연구진들의 냉대에 힘든 순간도 많았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나로 때가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제 러시아랑 국제 협력을 하는데 저쪽은 다 가진 국가인데 굳이 우리나라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니네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는 딱 그 선을 긋는 게 굉장히 많았고, 어떤 기술 회의를 같이 하면은 항상 보안 요원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나 자료가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좀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이 되니까 약간 무시하는 태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인 적이 있었고, 남몰래 저희가 참 좀 뒤돌아서서 참 훌쩍이기도 했고 막 그런 서름도 많이 겪었었는데,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문서나 완제품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발사체 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핵심 경험을 직접 체득해 나간 연구원들. 연구를 진행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나로호 발사체가 처음으로 완성됐습니다. 나로호 발사일이 오는 19일로 결정됐습니다.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해 오는 26일까지를 예비일로 설정했습니다. 최초 결정된 발사일은 19일. 하지만 소프트웨어 작동 오류로 발사일이 미뤄지는 변수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6일이 지나가고 드디어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 나로호가 하늘을 향해 곧게 세워졌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나로호에 모였습니다. 3, 2, 1. 긴장 속에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로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발사 3분 36초 만에 위성을 덮고 있던 두 개의 페어링 분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둘 중 하나가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남은 페어링은 하중에 부담을 주고 무게중심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결국 궤도 진입은 실패. 탑재돼 있던 과학기술 위성 2호도 추락과 함께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졌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단 몇 분 만에 허공 중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심경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제 모두들 이제 관심이 집중됐고 국민들 관심이 집중돼서 사실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패했는데 뭐 큰 우주 물체가 충돌하지 않았느냐, 누가 쳤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문도 많고 사람들도 당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도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교수님들도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페어링이 분리 안 되고 했던 경우에는 이제 그 페어링을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그야말로 그 다음 발사 때까지는 정말 죽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온 국민의 관심이 모였던 만큼 쏟아지는 질타 역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연구진들은 2차 발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갔습니다. 1차 발사로부터 10개월 만에 나로호 2차 발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오후 5시 1분 나로호의 두 번째 비행이 실시되었습니다. 과연 2차 발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2차 발사는 정말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통신이 두절되면서 발사가 종료돼 버리고 비행이 종료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 결과는 1차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발사 137초 만에 통신이 두절되면서 고도 70km 지점에서 폭발해버린 나로호. 부서진 나로호의 파편들처럼 나로호 연구원들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차례의 실패.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연구 자금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뭐 그 나로호로 발사를 위해서 또 다른 연구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발사체고 만약에 나로호가 실패했으면은 그 우주 개발도 순조롭게 되지 않았지 않았겠냐. 벼랑 끝에 선 나로호.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3차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차 발사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르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로호 3차 발사의 순간.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숨을 참으며 상황판을 지켜보는 개발진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나로호는 1차 발사의 실패 과정이었던 페어링 분리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페어링. 그 순간을 공철원 연구원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올라갈 때 이제 코멘트가 나옵니다. 페어링 분리 성공, 위성 투입 성공이라는 이제 코멘트가 우리 간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처음 듣는, 1차 때는 페어링 분리는 했는데 뭔가 미심적인 그 다음 코멘트가 잘 안 나와요. 위성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차 때는 위성 분리 성공이라는 이제 어나운서가 나오는데요. 아, 이제 해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2년 만에 처음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예. 고비를 넘은 나로호는 차례차례 성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페어링 분리 후 1단 로켓 분리, 목표 궤도 진입, 상단과 위성 분리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성체인 나로과학 위성이 마침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세 차례의 시도 끝에 이뤄낸 성공,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맨 땅에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3차 발사가 너무 그 성공이 저희한테 너무 큰 기쁨이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뭐 마약 같다고 그러거든요. 개발 과정은 저희가 약 한 7, 8년 이상씩 이렇게 걸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그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그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면은 참 잊어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로호 발사 성공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이 발사 장면을 생중계한 것을 비롯해 중국 CCTV 등 주요 언론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 시민국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런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주 시민국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게 되면은 국가 과학 기술의 인지도가 상당히 점프가 됩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라든가 우리가 만든 뭐 이런 제품들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바로 인정이 되고 국가 기술 과학 기술의 그 심도가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나로호의 빛나는 성공은 침울해져 있던 한국 우주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남 고흥의 나로도, 작은 섬이 한국 우주 개발의 심장이 된 이후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나로호 발사 성공의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성공했을 때 말 분위기가 어땠어요? 좋지 좋아. 다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 한마디로. 우리 400 어민들이 대지를 잡고 그래갖고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색기를 달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래서 축하를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술을
한 잔 먹을 것을 3잔, 4잔씩 먹는 그런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를 꿈꿨습니다. 100% 우리 힘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 발사 당시 1단 엔진은 러시아의 것이었고 발사 기술의 일정 부분 역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술 자립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외국의 기술을 빌려서 발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100% 한국형 발사체를 위한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누리호. 누리호는 나로호 3차 발사가 있기 전인 2010년부터 이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은 나로호의 연이은 발사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연구 인력 부족 문제 등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는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로호의 발사 성공과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 연달아 터진 경사들이 기류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았고 연구진들도 마음 놓고 누리호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호는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상단만 하면 됐지만은 누리호는 1단, 2단, 3단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나로호에서 못 해봤던 단분리 기술을 우리나라가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단에서 엔진을 클러스터링하는 기술도 처음 하게 되고요. 누리호에는 비행 중 3개의 단을 분리하는 기술과 여러 개의 엔진을 묶어 추력을 확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자체 개발한 액체 엔진을 비롯해 단계별 단 분리 기술 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이 누리호 탄생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습니다. 길이 약 47.2m에 총무게 200톤. 발사체 개발부터 운반, 기립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지만 드디어 그날은 찾아왔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올랐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기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 앞에 모두가 숨죽여 모였습니다. 살얼음판을 거니는 긴장감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유지. 마침내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2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위성 분리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만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되지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완벽했던 비행 과정에도 결과는 불안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목표 고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더미 위성을 최종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저희 누리호 1차 비행시험 결과에 대해서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1차 비행시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얻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라는 분야가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을 받지 않으면 실패다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사실은 느꼈습니다. 부족한 10점을 채우기 위해 궤도 안착에 실패한 원인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피를 말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궤도 안착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연구원들이 최대 관심사였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발사체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사체에서 보내온 그 원격 측정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 산화제 탱크에 그 가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가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면밀한 분석 과정 끝에 몇 달 만에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또한 수차례 치렀던 나로호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1차에 실패했지만은 그 당시는 나로 때 이제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누리호 때는 차분하게 원인을 밝혀서 빠르게 이제 1년 만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없이 누리호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원인 규명으로 2차 발사의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2차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1차 발사는 더미 위성을 싣고 발사됐지만 2차는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하기 때문입니다. 부품과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로켓 조립부터 발사대 운반, 기립, 발사 관제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밟아가며 발사대를 향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누리호 1차 발사로부터 불과 8달 만에 다시 과학자들의 눈이 한 곳을 향합니다. 발사체 한 번에 막대한 양의 경제적 비용과 인적 자원이 집약되는 만큼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도 긴장되는 카운트다운. 3, 2, 엔진 점화. 거대한 소리를 내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누리호. 이번에는 푸른 하늘을 뚫고 저 우주로 무사히 비상할 수 있을까요? 발사체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 연구원들은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그 발사하는 모습을 이제 TV에서 보시면 올라가면 이제 잘 됐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6분 정도까지 쭉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딱 이렇게 위성을 놓아주는 순간까지 진행이 돼야 이제 성공을 하는 거니까 정말 이게 1분 1초도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사가 됐을 때 긴장감과 그 초조함 속에 비행 이벤트가 하나씩 수행되는 걸 이렇게 지켜봤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긴장과 초조함들은 좀 성공에 대한 확신, 기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나갔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일까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들였던 단분리 기술과 나로호 때 속을 썩였던 페어링 분리까지 모두 무사히 통과. 누리호 1차 발사 때 아쉬움을 남겼던 위성도
목표했던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발사로부터 1시간 10분 뒤 전국에 속보가 울려 퍼집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모든 연구진도 그제서야 크게 숨을 쉬고 웃어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죠. 쉽게 해가지고 뭐 열광의 도가니였죠. 성공했을 때. 그리고 뭐 비유를 한다면은 역전 홈런을 쳐가지고 지고 있다가 승리한 관중석의 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자력으로 의미 있는 사이즈의 위성을 이제 우주로 발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대형 우주 발사체용 엔진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궤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오차범위 이내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저희를 막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하고 나니까 러시아 분들이 해준 말이, 니네들 정말 대단하고 언젠간 니들이 할 줄 알았다. 대한민국이 충분히 우주 발사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가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주는 그저 미지의 세계로 여겼던 우주경쟁의 후발주자에서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누리호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비상은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로호가 발사되는 것을 지켜보며 나도 우주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 자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이 되었죠. 바로 오영재 씨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는 자세 제어 설계랑 그다음에 통합 시뮬레이션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22일 나로호 1차 발사가 있기 3일 전 나로 우주센터에 견학을 갔었던 오영재 씨.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나로 1차 발사 3일 전에 제가 나로 우주센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저기 우주센터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이제 곧 발사를 앞두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좀 벅찬 마음도 있었고, 나로호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진로를 정한 오영재 씨.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은 군 복무를 하면서 지켜봤다죠. 나로 이제 3차 발사는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TV로 라이브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제 그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항공우주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나로호 키즈 오영재 씨는 발사체 관련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다음 발사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사체 자세 제어 설계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음 발사체의 설계 요구 조건을 도출하는 등 통합 시뮬레이션 시험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통합 시뮬레이션 시험에 참여를 했고, 지금은 다음 발사체의 처음 단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라고들 하지요. 오영재 씨, 그토록 꿈꾸던 누리호 발사에도 직접 참여했었다고요. 누리호 발사는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군요. 그때 제가 중앙통제센터 MDC라고 하는데, 중앙통제센터에 저도 앞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그 발사 전체를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어려서는 그냥 막연하게 항공우주를 꿈꾸다가 항공우주공학의 어떠한 좀 분야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다가 지금 이제 누리호
어떤 성공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적이라고 느낄 만큼 생각이 들고 지금 되게 보람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에 있어서 오영재 씨 같은 젊은 세대의 합류는 필수적입니다. 차세대 우주 개발에 참여한 인재들. 그 시작은 우주라는 분야에 대한 흥미부터겠죠? 하지만 우주를 경험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로도에 위치한 나로우주과학관은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주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우주도 가보고 싶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은데 나라가 자꾸 로켓 타고 가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인근에 놀러 오셨다가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누리호 발사가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호의 불꽃을 보고 꿈을 키웠던 소년이 누리호의 주역이 된 것처럼 우주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미래도 우주에 더욱 가까워지겠지요. 이제는 당당히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든 한국. 그런데 세계의 우주개발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우주가 민간에도 개방된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과학적 탐사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과 소형 위성 대량 생산 등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뉴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하고 올 하반기에 있을 누리호 4차 발사 역시 기업이 주도하게 했습니다. 이번 4차부터는 이제 민간이 주도로 해서 이제 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발사에 대한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은 기술의 일단 혁신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주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실패하면 좀 곤란하니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들 개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간 회사들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혁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어떤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뉴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정부의 비용적 부담도 덜고 기업의 인력도 추가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주 개발을 꿈꾸는 다음 세대들에게 문이 더 넓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 과학자분들한테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목표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될 우주 발사체, 그다음에 달 착륙선, 우주 수송선 같은 이러한 우주 산업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가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더 가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우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우주는 지금 당장에는 경쟁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켰듯이 이렇게 지금 우주 발사체 개발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 미래에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무대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2022년 발사된 다누리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입니다. 다누리호는 달 궤도에 진입해 달 표면의 지형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는 달 전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달의 표면이 실제로는 이렇다니 참 신기하죠? 우리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누리호는 한국형 달 착륙선을 띄우기 위한 준비 과정인과 동시에 우리 달 탐사 계획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와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우주 강국 도약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과 화성 탐사 같은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청이 이제 우주를 총괄하는 전담 정부 부처인데 그 부처에서 다양한 로드맵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청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산학연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대이듯 우주개발 기술이 창출하는 고부가 가치도 큽니다. 통신뿐 아니라 의료계, 에너지 및 신소재까지 우주개발 기술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를 꿈꿔야 합니다. 1958년 하늘을 향해 첫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척박한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노력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 주권을 향한 우리의 의지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제약을 넘어 나로호와 누리호를 쏘아 올린 지금 우리에게 우주는 더 이상 먼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지난 여정.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우주 개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자, 이제 더 멀리, 더 깊이. 우주를 향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미국, 러시아 같이 해서 당당하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를 늘 꿈꿔봅니다. 좋은 엔진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나라 그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 지금의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처럼 커지고 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손으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저희가 개발한 달 착륙선을 통해 가지고 달에 착륙해서 달 탐사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야 할 새로운 무대.
우주를 향한 비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